물속에서 내 손을 붙잡은 그 아이. 그 애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초가을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윤태섭은 얇은 바람막이를 여미며 산책로 난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시간이라 길에는 붉은 기운이 번졌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늘 그렇듯 혼자 같은 시간, 같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적막했고 밖에 있어도 적막했지만 적어도 이 길에서는 적막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릴 때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금속의 차가움은 늘 똑같았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떼었다가 다시 올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하늘은 아직 밝았고 가로등도 켜지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어둠을 말했습니다. 실제 풍경과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온 걸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뒤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 뜨며 호흡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길 위의 조용한 공기는 그가 품은 묘한 공허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물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새가 날아오르는 것도 아니고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도 아닌 사람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아주 미세한 파문 같은 소리였습니다. 태섭은 본능적으로 아래쪽 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개울가에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즈음 되어 보이는 소녀 하나가 바위 위에 쪼그려 앉아 신발을 벗어놓은 채 발끝으로 물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고 그 작은 움직임조차도 산책로의 적막 속에서는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묘하게 시선이 끌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가 이곳에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대에 저 나이 또래 아이가 혼자 물가에 있는 건 잘 보지 못한 장면이었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자세가 아무렇지 않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애초에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건 그에게 익숙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았고 부탁을 하거나 손을 내밀어 보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평생을 살았지만 경제적 여유와는 별개로 사람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잠깐 숨을 고르듯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평소라면 이쯤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건강 때문에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손가락이 허공을 한번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잡을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허공을. 그런데 다시 아래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부드럽고 돌이 부서지는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고 사람의 심장이 2번 정도 빠르게 뛰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그가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그 작은 소녀가 이번에는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듯한 방향으로 고개를 살짝 틀었습니다. 눈이 정확히 마주친 건 아니었지만 시선의 방향이 그를 향하고 있었고 그 순간 태섭의 안쪽에서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위험할 텐데. 내려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걱정이라 하기엔 서툴고 무관심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깊은 감정이 얇게 섞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손끝이 물 표면을 살짝 쓸고 지나가며 더 큰 파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파문이 번져가는 걸 바라보는 소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 태섭은 더 이상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쪽이 조금 끌린다는 느낌만 선명했습니다. 그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걸음을 돌리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뒤를 돌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자세,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더 큰 불안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네. 태섭은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은 앞을 향했지만 마음 한쪽은 뒤를 자꾸 쳐다보는 듯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뭔가 불길하다. 그 감정이 정확히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미세한 금을 만드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태섭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집 문을 나섰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불편했고 그 불편함이 집안에 붙어 있는 듯해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느껴지는 허전한 공기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로 옆 은행나무 가로수는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바람이 흔들고 지나가는 잎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 듯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태섭은 그 잎이 바닥에 닿기 전 잠시 떠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오면 늘 그렇듯 혼자 있는 자신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옷깃을 여밀 때 그는 늘 마음을 더 여미게 되었습니다. 산책로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개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보았던 소녀 때문에 온 건 아니라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지만 발끝은 어딘가 정확히 그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간에 서자 어제의 풍경이 거의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녀가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위 위가 아니라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흙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작은 돌을 발끝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난간을 두세 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소녀가 자기 때문에 불편해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이내 그런 생각이 어색하다고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애를 왜 신경 써? 그럼에도 발걸음은 난간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소녀가 움직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주보는 건 아니었지만 시선의 방향이 태섭 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물 얼은 무릎까지만 와요. 한순간 바람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가볍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의도도 경계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이 어떤 깊이인지 말해주는 정도의 담담함이었는데 그 말이 태섭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묘한 파열음을 만들었습니다. 태섭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입술을 조금 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봤나? 짧고 퉁명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 아래에는 떨리는 기색이 아주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오랜만이라 어색함이 먼저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말에서 설명하기 힘든 울림을 느꼈기 때문인지 그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천천히 아래쪽 물결로 내렸습니다.
그 조용한 행동 하나로 대화는 더 이어질 틈을 잃었습니다. 태섭은 바람막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습니다. 잡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2번이나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뭔가를 말해야 하는지, 그냥 자리를 떠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강가를 봤습니다. 물살은 어제보다 약간 빠른 듯했고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그 물소리를 들으며 움직임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태섭은 침을 삼키고 난간에서 몸을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끝은 제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조용히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너 집엔 안 가니?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무섭지도 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느리게 대답했습니다. 곧요. 그 한마디가 태섭의 마음에 적은 파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곧이라는 말에 담긴 여러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가야 할 집이 편치 않은 건지, 혹은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는 건지, 명확하게 느껴지는 건 없었지만, 태섭은 그 한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생각까지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의 짧은 말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개를 몇 번이고 돌려 소녀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돌을 발끝으로 문질러 모양을 바꾸듯 굴렸습니다. 그러다 멈춰서서 바위를 천천히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행동은 이유를 모른 채 마음을 눌러오는 감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며 낙엽들이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들이 소녀 옆으로 쓸려 내려가듯 지나갔고 소녀는 손으로 그 낙엽 하나를 천천히 잡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아주 천천히 낙엽의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태섭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보이지 않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낙엽 하나를 다루는 움직임만으로 누군가가 이토록 쓸쓸해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본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매일 나오니? 소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을 아끼는 모습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 특유의 활발함이나 호기심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태섭은 다시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난간이 없으면 중심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가 자리를 뒤로 물리려 할 때 소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어제도 여기 계셨죠? 태섭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크게 뜨지도 않고 표정이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짧고 무심한 말이었지만 그 말 뒤에 남는 여운은 길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물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태섭은 자신이 아이에게 마치 어떤 관계를 끊어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말을 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떠나면 될 것 같으면서도 떠나는 순간 뭔가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작은 파문이 물 위에 퍼졌습니다. 소녀의 손끝도 같은 방향으로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기려다 아주 작은 동작에 멈칫했습니다.
소녀가 바위 위를 손으로 짚으며 일어나는 모습. 그 동작은 씩씩하거나 활발한 아이의 움직임이 아니라 잠시 힘을 모아 겨우 자세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섭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걷는 뒷모습은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그늘은 자신이 정확히 뭐라 정의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애네. 하지만 그 말에는 경계나 거부감보다 설명할 수 없는 걱정의 끈이 얇게 묻어 있었습니다. 소녀의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지자 태섭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오늘 들은 소녀의 그 한마디, 물 얼은 무릎까지만 와요. 그 말이 자꾸 마음속을 두드렸습니다.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스스로에게 혹시 말했던 건 아닐까 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태섭은 결국 한참 뒤에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녀가 사라진 빈자리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예보는 오후 늦게라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낮부터 흐린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태섭이 집 밖으로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잿빛을 넘어 묵직한 어둠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우산을 챙길까 고민했지만 그는 결국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괜히 뭘 챙기고 싶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길을 걸을수록 공기 중에 습기가 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옷깃은 볼 수 없었지만 나뭇가지가 무게를 잃은 것처럼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풀잎 끝에는 비인지 이슬인지 모를 작고 투명한 방울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걷는 내내 발밑에서 슥슥 소리가 났습니다. 흘길이 물을 머금은 까닭이었습니다. 태섭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처럼 산책로를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걷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가 어디를 향하는지 그의 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난간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한번 낮게 울었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비가 곧 떨어질 것처럼 지면 가까이까지 먹구름이 내려앉아 있었고 이상하리만치 바람이 없는 오후였습니다. 그는 먼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괜스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색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그리고 그 전날부터 이어졌던 그 작은 관심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혹시 또 온 건가? 그 질문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르듯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개울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바위 위에는 낙엽 몇 장이 젖어 무겁게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유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이상할 건 없는 일인데 오늘따라 그 빈자리의 정막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다 말고 개울가를 더 살피기 위해 몸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물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시작되기 직전에 물빛은 탁했고 온도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물소리 하나가 튀었습니다. 사람이 발을 헛디딜 때 나는 그 짧고 가벼운 소리. 태섭은 고개를 확 숙였습니다. 개울 중간 흐름이 가장 빠른 지점 근처에서 하얀 셔츠 자락 하나가 물 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낙엽에 걸린 천조각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자 그건 확실히 누군가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하얀색 셔츠는 어제 소녀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잠시 비워지는 듯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은 놀람과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자리였습니다. 야! 목소리가 산책로의 고요를 깨고 튀어나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이 있었던가. 그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소리만이 더 크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난간을 넘기까지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젖은 금속을 움켜쥐었고 바람막이 자락이 바위에 스치며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끝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태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물가로 뛰어내렸습니다. 비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물안개 같은 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흙길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돌은 비에 닳아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한 번 크게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얀 천 조각이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소녀의 셔츠였습니다. 그 아래 물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꽉 움켜잡힌 듯 뛸 틈도 없이 조여들었습니다. 태섭은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차가운 물이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올 거라는 소녀의 말이 떠올랐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물살이 두세 배는 빨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종아리를 때리며 흔들었고 발밑에 돌이 발목을 미끄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잡아. 그가 손을 뻗는 순간 흐름에 휩쓸리던 작은 손이 그의 팔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은 너무 작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소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끌려 올라오며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그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섭은 힘껏 소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작은 몸은 물에 잠겨 무거웠지만 그는 기어이 소녀를 가슴 가까이로 끌어안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날 때마다 물이 거세게 다리를 때렸습니다. 숨은 거칠게 들이켜졌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운 것도 잊었고 몸에 떨어진 차가운 물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소녀를 끌어올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끝에 드디어 물가의 바위에 몸을 밀어 올렸을 때 그는 거의 주저앉다시피 소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녀는 작은 숨을 몰아쉬며 바위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등은 물에 잠겨 있던 흔적으로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그 작은 어깨를 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긴 왜 들어갔어? 질책도 아니고 야단도 아니고 그저 너무 놀라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고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녀가 살아있고 그의 손을 붙잡았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태섭은 소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허공에 올렸다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비가 아주 작은 방울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사라지는 가벼운 비였습니다. 소녀의 어깨 위에도 작은 물방울들이 부서지듯 떨어졌습니다. 태섭은 젖은 숨을 몰아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비 오겠다.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오늘 그가 들은 어떤 말보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개울가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비는 그들 뒤를 천천히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태섭은 처음으로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는 저녁 무렵이 되자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방울들이 공기 중에서 흩어지는 정도였지만 곧 굵어지기 시작해 흘길 위에 둔탁한 소리를 남겼습니다. 산책로의 나무들 역시 빗줄기를 무겁게 받아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주변 모든 것이 더 진한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개울가에서 소녀를 끌어올린 후 두 사람은 비를 피해 산책로 옆 작은 정자에 들어섰습니다. 정자는 오래된 목재 냄새와 비내음이 섞여 적막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나무 벤치 하나,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젖은 옷에서 물을 짜내지도 않은 채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듯 숨이 약간 거칠게 올라오고 있었고 손등은 물에 젖어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벤치 맞은편에 앉지 않고 정자의 기둥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먹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 하나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깰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 말이 오히려 벽을 더 두껍게 만들 것만 같은 그런 공기였습니다. 태섭은 소녀를 한번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닥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들어간 거야? 질문이 아니라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소녀는 몸을 조금 움츠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으로 젖은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힘만으로도 무슨 감정인지 어렴풋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태섭은 숨을 내쉬며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자 지붕에서 떨어지는 뚝뚝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손등을 쓸어내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러지 마. 그 말은 어색했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말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녀를 꾸짖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왜인지 모르게 이 아이가 다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소녀는 기둥에 기대 있다가 그제야 조금 움직였습니다. 작게 한 발을 뒤로 물리고 고개를 아랫방향으로 떨구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서 어떤 감정이 흘러나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정자를 채운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소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은 너무 작아서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묻힐 뻔했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들어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바우드 파스쳐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정리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젖혀 정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과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작은 죄송하다는 말이 마음 어딘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강하게 내렸습니다. 정자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닥에 작은 연못을 만들며 퍼져갔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떠난다면 지금 떠날 수도 있었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태섭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 아이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지, 왜 혼자 있는지, 왜 비 오는 날에도 그곳에 있었는지. 그는 이 느낌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의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자 아래 한 걸음 걸어 나와 비를 맞지 않는 선에서 물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개울은 더 거칠고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소녀에게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모양으로 자라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가 더는 이 아이를 모르는 아이로 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정자 안으로 들어와 소녀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집은 어디냐? 소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가까워요. 부모님은? 소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느리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없고요. 태섭의 숨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폈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말 뒤의 공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그림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이 옷자락을 더 세게 잡아당겨 천이 조금 구겨졌습니다. 그 침묵 하나가 천둥보다 더 깊게 정자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태섭은 그제야 지금까지 자기가 봐온 소녀의 행동들, 조용함, 혼자 있음, 망설이는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마음에 묵직한 금을 하나 정확히 새겼습니다. 잠시 뒤 소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그 말은 상처를 감추려고 조용히 접어넣은 종이처럼 부드럽지만 외로웠습니다. 소녀는 정자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어깨를 조금 웅크린 채 비 내리는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섭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칠 수도 없었고 잡아달라는 마음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만이 천천히 그리고 깊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의 발끝이 앞쪽으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그러나 소녀는 이미 멀리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정자 안으로 다시 돌아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침묵, 이 무거움, 이 멈춤, 이 순간이 바로 태섭에게 찾아온 조용한 폭발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정자 안에서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무너져도 되는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비는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천둥이 크게 치는 일은 없었지만 빗줄기는 유리창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며 새벽까지 집안을 적막하게 채웠습니다. 윤태섭은 소파에 앉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았고 TV를 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정자에서 돌아왔을 때 벗어둔 젖은 바람막이가 아직도 완전히 마르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옷 위로 손을 천천히 얹었습니다. 차갑진 않았지만 미묘하게 축축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붙어 있던 불편한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피곤함보다는 낯선 감정에 흔들리는 저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 오랜만이네. 그는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감정이 자신을 계속 밖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두었던 양손을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맞닿는 작은 소리조차 방 안의 정적을 깨는 듯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처럼 이 아이를 그냥 보내고 끝내는 건 이제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그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해준 영웅적인 마음도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 누군가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묵직한 마음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잦아들었다. 정확히 새벽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하늘은 흐렸지만 더 이상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습기만 남은 공기가 현관 앞을 차갑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우산도 가방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는지 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산책로까지 가는 길은 밤새 내린 비로 흙길이 약간 눅눅했고 나무들은 잎 끝에 물방울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 싸늘함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개울과 난간에 다다르자 물빛은 흐릿한 회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물살은 조금 더 잔잔해졌고 빗물에 씻겨 난간도 매끈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을 두드리듯 한번 만져보고 자신도 모르게 어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물속에서 느껴졌던 작은 손의 힘, 그 차갑지만 단단한 감각, 그리고 물가에 올라왔을 때 소녀의 떨리는 손끝. 그 기억이 아직 손목에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물가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 그 빈자리가 어색했습니다. 태섭은 난간에 기대어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처럼 기다려보자.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면 가지런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난간 근처에 서서 가만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추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6시 반, 7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그가 기다리는 작은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시 10분쯤 되었을 때 그는 난간에서 몸을 떼어내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야 할까? 기다릴까? 그는 정해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발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비에 젖었던 흙길에서 나는 찹찹하는 아주 조용한 발자국 소리. 하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어린아이의 가벼운 걸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소녀였습니다. 젖은 우산도 없이 걸어오는 소녀는 여전히 작은 몸을 웅크린 듯 걷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비에 젖은 채 말라붙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울가로 가지 않고 오히려 산책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으러 온 사람처럼 태섭은 순간 발끝에 힘을 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난간 앞에 멈췄습니다. 그와 몇 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먼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고맙습니다. 어떤 울음도 어떤 불안도 없이 담담하게 건네는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태섭의 마음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더 많은 말이 이어질 듯 잠시 숨을 머금었습니다. 소녀는 난간 쪽으로 다가오더니 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물빛은 흐렸지만 어제만큼 차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소녀는 두 손으로 난간을 잡았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그녀의 머뭇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 조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는 어제 들었던 죄송해요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붙들고 있던 듯한 작은 고백. 태섭은 그 순간 가장 말하기 어려운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지만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혼자 그러지 마라. 소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르게 그 시선 안에 기대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오늘의 전환이었습니다. 태섭은 난간을 한번 탁 두드리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냐? 소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섭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한쪽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따라와라. 뜨거운 국이나 먹자. 대단한 말도 아니고 극적인 대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 누구에게도 먼저 건네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아주 조용한 마음의 결심이 그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난 뒤의 공기는 차분했으며 산책로에는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뭇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은 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개울물 역시 어제와 달리 조금씩 투명한 색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윤태섭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소녀와 함께 아침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뜨거운 국 한 그릇, 그리고 따뜻한 밥 한 숟갈. 그 단순한 식사가 그의 마음을 뜻밖의 방향으로 움직여 놓았습니다. 식당에서 앉아 있을 때 소녀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내릴 때 나는 작은 소리, 국물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불어 식히는 소리, 그 모든 동작이 조심스럽고 조용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태섭은 여러 번 입을 때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건네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작은 문장 하나는 어떤 맥락도 없이 불쑥 나왔습니다. 본가는 어디냐? 소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시 멈추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까워요. 그 말은 사실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감정을 갑자기 꺼낸다는 것은 그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아침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산책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집 앞, 개울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빌라 앞, 비에 젖은 시멘트 계단이 층층이 이어져 있었고 1층 난간에는 오래된 우산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물이 고여 축축해지는 자리라 빛깔이 조금 발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계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태섭은 한 걸음 뒤에서 서서 이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허름했지만 낯선 만큼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소녀는 두 손을 작은 가방 끈 위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살아요.
태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색하게 입술만 움찔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소녀에게도 꽤 무거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소녀가 계단을 오르기 직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도 올 거냐?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게요. 그 말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처럼 멀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 작은 대답 하나가 태섭 마음 안에서 미묘한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산책로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떤 날은 먼저 도착한 사람이 기다렸고, 어떤 날은 서로 비슷하게 도착해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침묵이었고, 가끔씩 소녀가 짧게 말하면 태섭은 짧게 답했습니다. 어제 숙제했냐? 네. 밥은 먹었고? 아침은 안 먹었어요. 점심은 먹어라. 네. 짧은 대화들.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자리가 차근차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소녀가 혼자 물가에 서 있을 때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조금 더 빨리 옮겼습니다. 소녀는 그가 도착하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어색한 인연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하루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태섭은 이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6시 20분, 6시 40분. 소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만이 산책로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는 난간을 붙들고 기다리다가 몇 걸음을 떼어 개울가를 내려다보고 다시 난간 앞을 서성였습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 오랜만에 기다림이라는 걸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불안의 그림자를 끌고 왔습니다. 태섭은 결국 그 소녀가 말했던 빌라로 향했습니다. 소녀의 집 앞에서 만난 낯선 여성. 빌라 앞에 도착하자 1층에서 문을 여는 한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으며 집 안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올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녀의 이웃집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태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여성의 눈이 마주치자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어린애 하나 사는데. 여성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 집 아이요? 태섭의 가슴이 살짝 조여들었습니다. 예. 여성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그 말은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돌덩이처럼 둔탁하게 태섭의 마음을 내려앉혔습니다. 그럼 애는? 여성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습니다. 애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장례식에도 안 왔고 동네 사람들도 본 적 없다네요. 태섭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살아요. 가끔 동사무소에서 도움이 오고 가끔 누가 반찬 갖다 주고 근데 거의 혼자예요. 태섭은 그 말에 숨이 깊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소녀의 모습, 조용한 말투, 망설이는 눈빛, 혼자 개울가에 있었던 이유,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이어 말했다. 요 며칠은 안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나 싶네요. 그 한마디는 정확히 태섭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빌라 2층 창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익숙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창틀 너머로 몸을 조금 내밀며 태섭을 향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약한 인사, 하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웃 여성은 놀라며 말했다. 어머, 저기 있네. 그러나 태섭은 그 말보다 소녀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선 소녀의 표정은 어쩐지 어른스러웠습니다. 슬픔을 오래 눌러 담은 아이 특유의 말없는 표정. 그리고 그 순간 소녀가 입술을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빠,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그 말을 그는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개울물 소리도, 나무 흔들리는 소리도, 이웃의 목소리도 모두 배경으로 흐려졌습니다. 오직 소녀의 입술에서 나온 그 한 음절만이 그의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아빠, 그 단어.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던 단어. 숨이 가슴에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감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태섭이었지만 이제 아빠라고 부르며 손을 뻗은 건 소녀였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마음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려와라.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내보이지 못한 단단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기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목소리. 이것이 바로 주도권이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창을 닫고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은 계단 아래에서 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이 장면 하나가 그의 삶과 감정 전체를 바꾸는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젖은 계단은 여전히 축축했고 손잡이에는 물방울이 길게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미끄러짐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는 듯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윤태섭은 계단 아래에서 두 손을 가볍게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굳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오히려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인지 혹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인 것인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는 평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녀가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왔을 때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했습니다. 비 냄새는 사라졌고 대신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둘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태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미룬 게 아니라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눈가에는 어제와 달리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눌러왔던 감정을 조심스럽게 내보내려는 아이의 그 특유의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방 끈을 꼭 잡은 채 조금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아빠라고 부른 거 놀랐죠? 태섭은 눈을 가늘게 뜨며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랬다. 그 짧은 대답 안에는 10여 년 동안 묻혀있던 감정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떨림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불렀어요. 그냥 그 말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자신을 붙들던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섭은 소녀의 손에서 가방 끈이 힘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음 한쪽이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말, 아닌 것보다 낫더라. 소녀의 고개가 조금 더 천천히 들렸습니다. 네. 태섭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이어 말했다. 그 말, 나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그 말은 감정의 폭발도 울음도 없이 조용히 바닥에 가라앉는 돌처럼 단단하고 깊게 떨어졌습니다. 소녀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그저 오래된 무언가가 처음으로 풀리는 듯한 움직임. 잠시 후 소녀가 아주 조용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럼 부르면 안 돼요? 그 말은 아이답지 않은 조심스러움으로 말해졌습니다. 어디까지 허락인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스스로 눈치를 보며 살아온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윤태섭은 대답하지 못한 채 한 걸음 다가가 소녀의 머리카락에 손을 올리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손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손 하나 올리는 것도 20년을 돌아 나오는 길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소녀의 머리카락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부서지지 않게 잡아야 하는 것처럼 손바닥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소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길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바람도 잠잠했고 주변의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에게만 세상이 조용히 열린 듯 했습니다. 태섭은 말했습니다.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녀의 눈이 조금 더 반짝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직한 감정이 눈동자 안쪽에서 잔잔하게 번져갔습니다. 소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 말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울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망설임이 아닌, 포기가 아닌, 스스로 선택해서 내뱉는 온전한 의미의 소리. 태섭은 그 말에 입술을 아주 천천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어디에도 닿지 못했던 감정이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풀리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가방 끈을 놓고 두 손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아주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태섭은 한 발 뒤로 물러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침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소녀를 비추고 또 태섭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던 긴장과 두려움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하고 안정된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섭은 소녀에게 말했다. 배고프지 않냐? 밥 먹으러 가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 순간 아무런 과장도 소리도 없이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연출 하나 없이 이 두 사람에게 조용한 회복이 완전한 카타르시스가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둘 모두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잔잔한 평정의 시간. 그 평정이 아침 공기 안에서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완전히 퍼질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비를 머금었던 공기는 어느새 향기가 옅어지고 골목길 옆 작은 화단에서는 흙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하늘은 흐림과 맑음 사이에서 천천히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었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이른 시간답게 부드러웠습니다.
윤태섭과 소녀는 빌라 앞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은 아직 미세하게 젖어 있었지만 둘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내려가고 태섭이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굳이 이 순서를 정한 적은 없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소녀는 계단을 다 내려오고 난 뒤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침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는 어제보다 그제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뭐 먹어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심스러움 대신 잠시만이라도 누군가를 기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섭은 깊지 않은 숨을 한번 쉬고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거. 소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정도였지만 그 작은 웃음이 태섭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둘은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직 가게들 문이 열리지 않은 시간이라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이 남겨놓은 미약한 빛만이 시멘트 바닥 위에 길게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계속해서 작은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 옆에서 태섭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아주 조용한 동행에 가까웠습니다. 식당이 보이는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태섭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녀도 발끝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섭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 이제 혼자 두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부드럽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걸려서 딛게 된 사람다운 결심이었습니다. 소녀는 짧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그 동작 하나만으로 모든 대답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감사도 기쁨도 아닌 안심에 가까웠습니다. 태섭은 식당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가자. 소녀는 작은 발걸음으로 먼저 들어갔고 태섭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지는 식당 안에서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펼쳤고 태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느리게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제까지 보이던 긴장이나 흔들림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앉아 있는 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주문한 아침이 나오기 전 소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태섭은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아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있어요? 태섭은 조금도 머뭇지 않고 말했다. 그래. 오늘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둘 사이에는 이제 두려움도 거리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당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더 깊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빛이 두 사람의 테이블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태섭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서로를 부를 자리가 생겼구나. 식당 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아침 일상의 작은 움직임들이 두 사람의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주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 장면 위에 단 하나의 문장만이 시간처럼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사람 사이의 끈은 한번 끊어진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이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건네는 질문. 여러분이라면 이 아이를 받아들이셨나요?